2020년 문을 닫아버린 집에 스스로를 가둬버렸습니다. 늘 아내가 걱정이었던 남편은 그녀에게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직 젊잖아. 40도 안 됐으니까 아이는 또 가지면 돼. 그녀는 남편의 위로에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고 집 밖으로는 한 걸음도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어둠과 침묵 속에서 부부는 1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늦은 퇴근을 마친 남편은 복도식 아파트 7층에서 내렸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1년을 집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않던 아내가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아내는 그가 사랑했던 예전의 그녀처럼 그의 팔짱을 끼며 밝은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한 달 전부터 아내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긴 했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고 전화가 올 때마다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통화를 했었습니다. 친정집이나 친구들이겠거니 하고 넘겼었지만 더 이상했던 변화는 그가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마치 집에 손님이 왔던 것처럼 접대용 그릇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 누가 왔었냐고 물어도 아내는 늘 묵묵부답이었고 그는 아내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또다시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내는 아침이면 남편보다 먼저 외출을 했고 귀가 시간은 남편의 퇴근 시간보다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아내의 우울감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치부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았던 그는 늦은 시간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1시, 새벽 2시. 그가 초조한 얼굴로 거실을 서성이고 있던 그때 초췌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온 아내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거실에 서 있는 그를 못 본 척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못 본 척 했다기보다는 그를 벌레 보듯이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는 안방문을 거칠게 열었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요즘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그녀는 차가운 얼굴로 남편을 쏘아보며 화장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거칠게 아내의 팔을 붙잡았고 강제로 멈춰 세워진 아내는 살기가 가득한 눈동자로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같이 하찮은 인간이 손댈 수 있는 몸이 아니야. 그러고 보니 아내는 한 달 전부터 그와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그가 안방으로 들어가면 극도로 경계하며 그를 밖으로 내몰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칠게 안방으로 들어가 그녀가 들고 다니는 가방을 뒤집어 흔들었습니다. 가방에서는 귀괴한 문양이 새겨진 반지와 성경책, 그리고 성경책을 모방한 어느 단체의 10계명이 적혀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는 반지와 책을 손에 들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반지 뭐야? 결혼 반지도 안 끼고 다니는 사람이 이게 무슨 반지냐고.
아내가 거칠게 반지와 책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는 아내를 뿌리치며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 속의 내용에 경악했습니다. 제1계명. 창조주의 신부는 창조주 말고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못한다. 만약 이미 결혼을 했다면 남편과 잠자리를 하지 말고 이혼한다. 제2계명. 신부의 모든 재산과 육신은 창조주의 것이다. 제3계명. 너의 불행은 너의 남편과 너의 부모, 너의 친구가 사탄이기 때문이다. 사탄들과는 어떤 대화도 해서는 안 되고 연락도 해서는 안 된다. 책을 보고 있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아내는 그에게서 거칠게 책을 빼앗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녀는 서늘하고 차가운 얼굴로 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난 서류 작성했으니까 당신이 나머지 채워서 법원에 접수해줘. 그녀는 짐가방도 꾸리지 않은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급히 집에서 나가던 그녀는 기괴한 문양이 새겨진 반지를 두고 나갔고 이제 그는 그 반지를 단서로 아내의 행방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2개월) 후 이미 아내의 핸드폰은 해지가 된 상태였고 이혼 서류까지 두고 간 아내의 행동 때문에 경찰에서는 실종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내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그녀가 집에 두고 간 반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적을 감춘 아내의 행방은 반지 하나로는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그동안 모아두었던 적금까지 모두 해약해서 아내가 가져간 상태였고 보험 약관 대출과 신용 대출까지 모두 끌어쓴 아내 때문에 이제 그는 끊임없이 날아오는 빚 독촉까지 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찾아 헤매던 어느 날 그는 경기도 외곽의 어느 외딴 마을에서 반지에 대해 알고 있는 구멍가게 여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반지에 대해 물었었고 처음으로 그 반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여주인은 반지에 새겨진 문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산자락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무슨 교회라고 했나? 아무튼 뭐가 있긴 한데 거기 벽에 이 반지랑 똑같은 게 그려져 있었지 아마? 그는 놀란 얼굴로 여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요? 진짜 거기에 이 반지랑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여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투덜거렸습니다. 교회라고는 하는데 내가 보기엔 딱 사기꾼 잡놈같이 생겼더만. 허구한 날 젊고 이쁜 여자들 옆에 끼고 다니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고. 그는 여주인이 말한 산 언덕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고 한시라도 빨리 아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구멍가게 여주인이 말한 교회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벽에는 여주인이 말한 그림이 정말로 그려져 있었고 그 그림은 반지에 새겨진 그림과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근처에 주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산속 아방궁처럼 삼면이 숲으로 막혀 있었으며 기도실로 보이는 건물과 컨테이너로 만든 식량 창고, 신부방이라고 써진 팻말이 붙은 방들도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가서 아내를 꺼내오고 싶었지만 기도실 건물 앞에는 건장한 중년 남성 2명이 서 있었고 검정색 외제차를 광인하게 닦고 있는 운전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때 신부방 컨테이너 문이 열리면서 좋기 60살은 되어 보이는 남자가
무릎까지 오는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서는 그 남자의 등 뒤를 따라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공손하게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남자를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자를 따라 나온 사람이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멀리에서 나무 뒤에 몸을 숙이고 있는 그는 오후 내내 그곳을 지켜보았고, 그곳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여자들이 컨테이너에서 다른 컨테이너로 옮겨 다녔고, 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내내 지켜보는 동안 그는 아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두워진 그때 기도실 문이 열리더니 그곳에서 아내가 수척해진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내를 부를 뻔했지만 그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내는 기도실 밖에서 잠시 주저하는가 싶더니 이내 신부방이라고 써진 컨테이너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내는 막상 신부방 문 앞에서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신부방 문이 열리며 맨살에 가운만 입은 아까 그 남자가 아내의 손목을 잡고 신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고 고성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그의 고성을 들은 남자들이 기도실에서 달려나왔고 그는 결국 신부방 문 앞에도 가지 못한 채 건장한 남자들에게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은 채 자신을 붙들고 있는 남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니들 뭐야? 이거 안 나? 건장한 남자 중에 한 명은 캠코더를 켜더니 그의 난동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실에서 나온 신도들은 그를 애워싸고 웅성거리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신도들은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고 그들 중 몇 명은 그의 아내처럼 천사들이 입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들어간 신부방으로 가기 위해 난동을 부렸지만 결국 건장한 남자들에게 두 팔을 붙들린 채 가장 구석에 있는 허름한 컨테이너로 끌려갔습니다. 남자들은 그에게서 핸드폰을 빼앗은 뒤 그곳에 그를 혼자 남겨두고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어둠 속에 갇혀진 그가 문을 두들겨 봤지만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멀리 기도실에서는 불명확하고 소름 끼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컨테이너 문이 열리더니 아내를 신부방으로 끌고 들어간 남자가 그의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아내를 어떻게 했는지 따져묻고 싶었지만 남자의 등 뒤에는 목줄을 채운 커다란 개를 데리고 들어온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개들은 그를 향해 맹렬하게 짖고 있었고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면 곧장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무섭고 떨렸지만 그는 가운을 입은 남자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야? 우리 집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말투가 거슬렸는지 개목줄을 잡고 있는 건장한 남자가 개를 이끌고 그에게 걸어왔습니다. 그들에게 창조주라고 불리는 가운을 입은 남자는 가벼운 손짓으로 개를 데리고 있는 남자를 막아세웠고 천천히 그에게 걸어오더니 황당한 말을 시작했습니다. 몸에서 사탄을 빼내고 있습니다. 너무 뻔뻔하고 황당한 답변에 남편은 이를 악물며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만둘 줄 알아? 전부 경찰에 고소할 테니까 각오해. 창조주는 그의 엄포에도 아랑곳 없이 평온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누라 데리러 왔던 놈들이 너밖에 없었을 것 같아? 창조주는 비릿한 얼굴로 웃으며 그에게 한 걸음 더 바싹 다가왔습니다. 어디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봐. 널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창조주라는 남자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창조주가 돌아서자 개를 데리고 있는 남자들이 그의 팔을 잡아 끌고 컨테이너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남편을 끌고 간 것은 신도들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리는 기도실이었습니다. 기도실에는 긴 의자 대신 바닥에 방석들이 깔려 있었고 방석 위에는 신도들이 앉아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핏기 없는 얼굴에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이었고 마치 집단으로 체면에 걸린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양팔을 붙잡고 들어가서 기도실 제일 앞에 그를 무릎 꿇렸습니다. 그때 육중한 기도실 문이 열리며 창조주가 걸어 들어왔고 창조주의 등 뒤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러 명의 신부들이 그를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들 중에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서서 아내를 부르려고 했지만 건장한 남자들은 그의 입을 틀어막으며 다시 그를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창조주가 단상에 올라서자 중얼거리던 신도들이 일제히 소음을 멈추며 창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들은 창조주가 서 있는 단상 위에 일렬로 의자를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조주는 자신의 앞에 무릎이 꿇린 채 앉아 있는 남편을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내려다보더니 신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놈이 마귀인지 인간인지 여러분들 눈에는 구별이 갑니까? 순식간에 신도들이 웅성거리며 그를 마귀 사탄이라고 부르더니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주는 그의 아내를 옆으로 불러 세우더니 바닥에 무릎 꿇린 남편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천사야 말해봐라. 저 마귀가 네 남편이냐? 아내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놈은 제 남편이 아니라 저를 속인 사탄입니다. 창조주는 비릿하게 웃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 마귀가 널 데리러 왔다고 하는데 어쩔래? 저놈을 따라갈래? 여기서 창조주님 신부로 평생 살을래? 아내는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으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여기서 창조주님 신부로 살게 해주세요. 저놈은 인간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창조주가 마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눈을 감고 있을 때 외제차를 닦던 운전기사가 단상 위로 올라가 창조주의 개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창조주는 눈을 번떡 뜨더니 갑자기 기도실 문을 열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저놈이 진짜 사탄이면 하늘이 눈물을 흘리고 있겠지?
기도실은 창문이 없이 꽉 막힌 구조였고 문 밖의 상황을 알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신도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창조주만 바라보고 있었고 창조주는 답답한 얼굴로 신도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저놈이 사탄이면 비가 올 거란 말이야. 아, 그래, 안 그래? 신도들은 동요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창조주가 손짓을 하자 건장한 남자들이 달려가 기도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밖은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문이 열리자 요란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도들은 바닥에 머리를 납작 엎드린 채 창조주를 찬양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남자들을 밀쳐내며 벌떡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방금 운전기사가 올라가서 밖에 비 온다고 말해준 거잖아. 결국 남편은 건장한 남자들에게 머리채를 휘어잡힌 채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고 그를 빗속에 버려둔 채 육중한 기도실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은 비를 맞으며 달려가서 기도실 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며 난동을 부렸고 우산을 쓰고 있던 건장한 남자가 남편의 행동을 캠코더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오히려 기도원 기물파손죄로 경찰에 고소되었고 가정폭력이 있었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황당한 이혼 소송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경찰을 찾아가 아내를 찾아달라고 했지만 경찰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납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종교활동인데 그걸 경찰이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러지 말고 찾아가서 직접 아내분을 설득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호소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사이비 단체라니까요. 마누라가 세뇌당해서 저기 붙잡혀 있다니까요. 백방으로 뛰어다녀봐도 그를 도와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아내를 납치했다는 현수막을 제작했고 회사까지 그만둔 채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산길 초입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별 소득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던 어느 날 해가 질 때까지 기도원 앞에서 시위를 하던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산길 국도를 운전하고 있던 그때 그는 출발할 때부터 그를 미행하는 검은색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불안하긴 했지만 중간에 내려서 물어볼 수도 없었고 결국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야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내렸습니다. 찝찝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를 미행하던 검은색 자동차는 다행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그는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현듯 기도원에서 그를 향해 달려들던 개가 떠올랐던 그는 조심조심 창문 앞으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열고 밖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창문 밖으로 보이는 빌라 야외 주차장에는 기도원부터 그를 미행했던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얼핏 자동차 안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있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보였고 뒷자리에는 열려있는 창문 밖으로 기도원에서 보았던 개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핸드폰을 꺼내 그들의 사진을 찍으려 하자 그들은 눈치를 챈 것처럼 서둘러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 후로도 위태로운 그의 1인 시위는 이어졌고 그는 이제 기도원에 있는 창조주 신부들의 가족을 수소문했습니다. 이제 갖은 돈까지 모두 바닥난 그는 기도원 근처에 있는 경기도 외곽에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이사 일주일 후 창조주 신부들의 가족들을 수소문하며 1인 시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때 어두운 골목길을 걷던 그의 등에 둔탁한 강목이 휘둘러졌고 그는 그대로 바닥을 뒹굴며 신음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등산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쓰러진 그를 향해 다시 강목을 휘두르려 했고 그는 두 팔을 들어 머리를 방어해야만 했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남자는 희죽거리며 쓰러져 있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자꾸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거야? 진짜 죽고 싶어? 겁에 질려있던 그때 또다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며 어둠 속에서 개를 목줄에 채운 건장한 다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창조주가 보낸 남자들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목줄로 개를 붙잡고 있던 남자는 튀어나가려는 개를 목줄로 조절하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 자꾸 신도들 가족 찾아다니면 다음번엔 개 목줄 진짜 놔버린다. 겁에 질려있는 그를 골목에 버려둔 채 그들은 개를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처음으로 그를 엄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내와 돈까지 모두 잃은 그는 이판사판이 되었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더라도 일단은 아내를 그곳에서 빼내오고 싶었습니다. 니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이렇게 당하기만 할 줄 알아? 잔뜩 흐렸던 하늘이 비를 쏟아붓기 시작했고 그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집이 아닌 기도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기도원 바리게이트 앞에 차를 세워두고 오늘 여기서 죽겠다는 각오로 기도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는 늦은 밤이었고 그 때문인지 기도원 마당에는 신도들도 보이지 않았고 관리인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곧장 아내가 있었던 신부방 컨테이너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신혼방처럼 꾸며진 컨테이너 내부에는 침대가 있었고 아내는 마치 약에 취한 사람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 나랑 같이 집에 가야지. 아내는 놀란 얼굴로 일어섰지만 다행히 소리는 지르지 않았습니다. 수척해진 아내를 보며 그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내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이혼, 집에 가면 그거 해줄게. 도장 찍어준다고. 그러니까 일단 집부터 가자. 아내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컨테이너 내부를 찍고 있는 CCTV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곳을 모니터하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저 문이 열리고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강제로 아내의 팔목을 잡아 끌고 빗속을 달렸습니다. 다행히도 그날은 창조주의 또 다른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고 새로운 신부를 맞이하는 행사가 기도실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빗속을 달리고 있던 그때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마당 한켠에 목줄에 묶여있는 사나운 개들이 그와 아내를 보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개 짖는 소리에 기도실 문이 열렸고 건장한 남자들이 기도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내의 손을 잡은 채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이상했던 건 분명 달아나는 그를 발견했을 텐데도 남자들이 뒤를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 뒤에서 기도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차에 태우고 전속력으로 그곳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아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그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절망적인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배신이라는 아내의 말에 그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배신이라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아내는 괴로운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신부로 맞을 수가 있어? 창조주님이 분명 내가 마지막 천사고 내가 마지막 신부라고 했단 말이야. 그는 그제서야 아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를 순순히 따라 나왔던 이유는 오늘 기도실에서 열리고 있는 창조주의 또 다른 결혼식에 실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도 아내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잠이 들지 못하고 있었지만 아내에게 등을 돌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침대에서 일어나 자신의 배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한테 다시 온 거지? 창조주님 말씀대로 엄마한테 다시 와준 거 맞지? 그는 결국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책임하게 아내의 손을 놓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해주었고 유산되었던 아기가 돌아왔다고 믿고 있는 임신은 아내의 상상 임신이었습니다. 이혼 준비와 아내의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던 어느 날 밤, 이제 아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생각한 그날 밤이었습니다. 부부의 집 창밖으로 자동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익숙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벌떡 일어서려는 아내의 손을 그는 꽉 쥐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아내와의 이혼을 잠시 미뤄두었고 지금은 아내의 심리치료를 위해 꾸준히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1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비번이었던 그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찾아올 사람이 없는 집에 초인종이 울렸고 그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예쁘장하고 젊은 여자가 서 있었고 여자는 그에게 전단지 한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축복받으세요. 그는 여자의 손가락을 보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여자의 손가락에는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괴한 문양의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아내가 나왔고 그는 전단지를 다시 여자에게 돌려주며 문을 닫았습니다.
2017년 7월, 40대 최 씨는 또래 친구들이 모두 도시로 떠난 후에도 섬마을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주민들로 북적였던 작은 섬마을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시로 떠나면서 빈집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어르신들 몇 분이 남았고 젊은 사람은 최 씨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는 섬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작은 낚싯배를 태워주는 민박집을 운영했습니다. 작은 낚싯배 하나와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낡은 민박집이 그가 이 섬마을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육지와 통하는 육로가 없었기 때문에 섬마을로 올 수 있는 방법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수년째 섬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섬에서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만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 작은 섬마을에는 초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박집 툇마루에 앉아 비릿하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뒷집에 살던 친구도 도시로 떠났고 앞집에 살던 친구도 도시로 떠난 작은 섬마을. 시기가 오른 그는 툇마루에 누워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술로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밀려왔고 도시로 떠난 후에 고향을 찾지 않는 친구들도 그리웠습니다. 도시가 뭐가 좋아? 매연도 많고 차도 많고 난 하루도 못 살겠던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는 낚시꾼들의 발길이 끊긴 후부터 섬마을 정착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도시로 나가 살아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스산한 바닷바람을 이불 삼아 그렇게 그는 마루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세차게 퍼붓던 빗소리도 멈춘 늦은 새벽. 그가 살고 있는 녹슨 철대문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스르르 열렸습니다.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그는 마루에 앉아 어두컴컴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의 형체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누구야? 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최 씨는 천천히 일어서서 마당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대문 앞까지 걸어간 최 씨는 그 형체가 오래전에 섬마을을 떠난 뒷집에 살던 친구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같이 바닷가에 나가 수영을 하고 고기를 잡고 육지까지 학교를 같이 다니던 반가운 친구였습니다. 최 씨는 반가운 마음에 친구의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붙잡은 친구의 손은 얼음장보다 차갑고 풍선처럼 퉁퉁 부풀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야, 언제 왔어? 안 그래도 아까 술 한잔하고 우리 어릴 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잘 왔어. 그는 친구를 데리고 들어가 막걸리가 놓여있는 마루에 앉혔습니다. 서둘러 냉장고에서 안주거리를 찾은 그는 이것저것 음식들을 꺼내 친구 앞에 내놓았고 친구는 말도 없이 허겁지겁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야, 천천히 먹어. 그러다가 체하겠다. 그나저나 언제 온 거야? 이상했던 건 친구는 대문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이 음식만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먹성이 좋긴 했지만 그렇다고 손으로 음식을 먹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친구 앞에 내놓은 그릇들이 깨끗하게 비워졌고 최 씨는 이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몇 가지 음식들을 더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친구는 음식을 보자마자 걸신이 들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댔습니다. 그래도 최 씨는 오랜만에 섬마을을 찾아온 친구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말없이 음식을 비우고 있는 친구를 보며 최 씨는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빈 막걸리 병이 늘어난 늦은 새벽, 최 씨는 마루에 누워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빗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마루에서 같이 있었던 친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는 활짝 열려 있었는데 음식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밥통에 있던 밥들도 모조리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배를 묶어놓은 선착장까지 나가봤지만 그곳에도 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섬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할머니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젯밤에 또 술 마셨지? 그는 민망한 얼굴로 머리를 극적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막걸리 2병 마셨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놈도 친구들 따라서 도시에 나가고 싶지? 그래서 그렇게 울었어? 울었냐는 할머니의 말에 그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가 울었다고요? 저 술 마시고 그냥 잤는데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걸음을 옮기는 할머니에게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 경식이 왔어요. 경식이 아시죠? 뒷집에 살던 제 친구.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혀를 끌끌 차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비가 와서 배가 못 들어오는데 그놈이 뭔 수로 섬에 들어와? 그러니까 술 좀 작작 처먹어. 젊은 놈이 벌써부터. 할머니는 비를 피해 집으로 돌아갔고 그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처럼 하루 종일 친구는 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어제부터 내리던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섬마을에는 다시 깊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을 서성이던 그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펼치던 그때 또다시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최 씨는 이불을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어제와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옷을 입은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한 가지 어제와 달랐던 건 친구의 손에 빨간색 실이 들려 있었습니다.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만 최 씨는 친구에게 천천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디에 있었어? 어제 비가 와서 배도 안 떴을 텐데. 여기는 어떻게 왔고?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친구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최 씨에게 빨간색 실을 내밀었습니다. 친구는 두 손으로 실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더니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가위 가져와서 실 좀 잘라줄래? 실? 실은 갑자기 왜? 최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가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서랍 속에 있어야 할 가위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서랍에 있을 텐데. 최 씨는 가위를 찾아 다시 마루로 나갔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대문 앞에 서서 빨간색 실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야,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와서 기다려. 하지만 친구는 비가 쏟아지고 있는 대문 앞에 서서 집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최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고 발신자는 오래전에 도시로 떠난 윗집에 살던 친구였습니다. 연락도 없던 뒷집 친구가 찾아오고 윗집 친구까지 전화가 걸려온 상황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웬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잘 살고 있지? 야, 안 그래도 경식이 와 있다 여기? 전화 너머로 친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식이가 거기에 왔다고? 그래, 바꿔줄까? 경식이 어제 죽었어, 임마. 나 지금 경식이 장례식장에서 전화하는 거라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충격적인 친구의 말에 최 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덜덜 떨려오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그는 대문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지금까지 빨간색 실을 쥐고 있던 친구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날 날이 개자마자 장례식장을 찾은 그는 친구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친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러기 얼마 전부터 빨간색 실을 가지고 다니며 친구들에게 실을 잘라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친구들은 그가 빨간색 실을 잘라달라고 한 이유가 친구들과의 정을 떼기 위함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발인이 끝난 오후, 최 씨는 다시 섬으로 돌아왔고 빨간색 실을 잘라 섬에 묻어주었습니다. 비가 오던 그날 밤 술에 취한 그를 찾아왔던 친구는 섬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었던 친구의 혼령이었던 걸까요? (2024년) 어느 시골 마을. 50대 김 씨는 경력 3개월 차에 접어드는 초보 택시기사였습니다. 서울에서 장사를 하다가 30년 만에 아내의 고향에서 택시기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는 야간 택시 운전을 택했고 그럭저럭 적성에도 맞는 일 같았습니다. 그는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꾀를 부리거나 수완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초저녁부터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변두리 주택가에 손님을 내려주고 갔던 길을 돌아 나오는데 한적하고 어두컴컴한 버스 정류장에 젊은 여자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했던 건 이미 버스가 끊긴 시간이었는데 여자는 마치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건가?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주 느린 서행 운전으로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때 여자가 서 있는 버스 정류장 뒤에서 젊은 남자가 달려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남자는 비틀거리지는 않았지만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남자가 말하는 목적지는 좀 전에 김 씨가 내려준 손님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김 씨는 다시 차를 돌리면서 버스 정류장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좀 전까지 그곳에 서 있었던 여자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저기에 여자가 서 있었는데? 뒷자리에 앉은 남자는 창문을 열고 버스 정류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자요? 여자가 어디 있어요? 김 씨는 갸우뚱거리며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분명 손님이 택시에 타기 전까지 버스 정류장에 젊은 여자가 있었거든요. 뒷자리에 앉은 남자는 픽 웃으며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술은 제가 아니라 기사님이 드셨나 봐요. 꼭두새벽에 여자가 왜 혼자서 저런 데 있겠어요. 버스도 끊겼는데. 김 씨는 남자를 태우고 목적지를 향해 택시를 몰았습니다. 워낙 변두리였고 지나는 차 한 대도 보이지 않는 한적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자를 내려준 김 씨는 벌써 두 번째 같은 길을 되돌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눈앞에 아까 그 버스 정류장이 보였고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 씨가 보았던 젊은 여자가 또 다시 버스 정류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는 이 시간에 여자가 혼자 저런 곳에 있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택시를 몰아 그녀가 서 있는 버스 정류장 앞으로 갔습니다. 손님, 버스 끊겼어요. 저도 나가는 길이니까 큰 길까지 태워드릴게요. 여자는 말없이 김 씨를 바라보았고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다가 택시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여자가 택시에 올라타는 순간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오싹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여자가 택시를 탄다 하더라도 뒷좌석에 사람이 올라탈 때 느껴지는 택시의 출렁거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룸밀러로 뒷자리에 앉아있는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여자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분명 중얼거려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었는데 김 씨는 어딘가를 향해 택시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큰 길과 한적한 길을 굽이굽이 돌은 그가 도착한 곳은 마치 성처럼 규모가 꽤 큰 결혼식장이었고 그곳은 이미 폐업한 지가 꽤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야외 주차장과 계단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결혼식장 외벽은 갈라지고 칠이 벗겨져 흉측한 폐허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어둡고 텅 빈 야외 주차장에 차를 세웠고 룸밀러로 뒷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있어야 할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멍해진 그는 결혼식장을 향해 걸어가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꽤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했는데 여자는 몸에 들썩임이나 큰 움직임도 없이 가볍게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장 건물 안으로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는 여자를 찾아 경찰서를 가거나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흉흉한 세상이었고 손님으로 태운 여자를 이렇게 늦은 새벽 시간에 이런 곳에 혼자 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택시에서 내려 결혼식장 건물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로 된 출입문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스르르 열렸고 그는 어두컴컴한 건물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미처 가져가지 못한 가구와 소품들이 바닥을 뒹굴었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마네킹은 팔이 부러지고 목이 돌아간 채 소름 끼치는 형상으로 서 있었습니다. 뭔지 모를 섬뜩하고 오싹한 기분이 들었던 그는 결국 걸음을 멈췄고 돌아 나가려는 그때 어두컴컴한 지하 계단 아래에서 여자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큰 숨을 한번 내쉬고는 결국 소리가 들리는 지하 계단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건 점점 가까워지는 여자의 중얼거림과 어딘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벽을 더듬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조금씩 시야가 어둠에 익숙해지던 그때 한복을 입고 있는 신랑 신부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인형들은 나란히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 앞에는 썩은 과일과 음식들이 올라간 상차림이 있었고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의 사진이 두 개의 액자에 각각 나뉘어져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액자 속 여자의 얼굴을 확인했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액자 속에 있는 젊은 여자는 그가 버스 정류장에서 태운 여자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들고 있던 그때 그의 목덜미에 얼음보다 차가운 한기가 느껴지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내 사진이 왜 저기에 있어요? 그는 네 발로 기다시피 지하실에서 빠져나왔고 서둘러 택시에 올라타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다음날 그는 택시회사 동료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폐업한 예식장 지하에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몰려와 누군가의 영혼 결혼식을 진행했고 그날의 흔적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그곳에 버려두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보았던 신랑 신부 인형과 남녀의 사진 액자 그리고 썩은 과일이 가득한 상차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결혼식장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혼식장 지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액자에서 남녀의 사진을 꺼냈고 신랑 신부 인형과 함께 불에 태워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폐결혼식장에서는 더 이상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그는 지금도 여자가 서 있던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갈 때면 그날의 일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부부는 고속도로에 올라탔고 부부가 향하고 있는 산은 등산객들보다는 약초꾼들이 찾는 코스였습니다. 산 비탈에 차를 세워둔 부부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로가 아닌 길을 보며 아내는 걱정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평소보다 들떠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이 길로 가도 되는 거 맞아?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잖아. 아내의 걱정스러운 말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중간쯤 가면 기가 막힌 계곡도 있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봐. 앞장서서 걸어가는 남편을 따라 그렇게 아내도 부지런히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렇게 벌써 5시간째 산을 올라갔지만 약초꾼이 말한 계곡은 보이지 않았고 남편은 길을 잃은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숨을 헐떡거리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내려가자. 길도 너무 험하고 사람들도 없으니까 좀 무서워. 남편은 애써 괜찮은 척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그럼 우리 조금만 더 올라가서 계곡만 보고 내려가자. 그렇게 남편은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아내는 숲으로 우거진 험한 산에 혼자 남아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후 4시. 산은 어둠이 빨리 찾아온다는 걸 부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 부부는 계곡을 찾는 걸 포기하고 산을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왔던 길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부부는 처음 보는 길을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길로 올라왔던 거 맞아? 태연한 척 걷고 있던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숲을 둘러보았습니다. 분명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길이 좀 이상하긴 하네. 부부에게는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이 산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고 있는데 검은색 큰 개가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등 뒤에 숨으며 말했습니다. 저거 들개 아니야? 남편은 걸음을 멈춘 채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들개는 무슨 동네에서 키우는 개 같은데 저게만 따라가면 되겠네. 남편은 등산 스틱을 앞으로 향하게 잡은 채 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큰 개는 남편이 다가와도 꿈쩍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털에서는 반질반질한 윤기가 흘렀고 눈동자는 빨갛게 충혈된 위협적인 모습의 개였습니다. 주저하던 남편이 스틱을 꽉 쥔 채 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간 그때 개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남편을 향해 짖었습니다. 남편은 개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손만 뒤로 뻗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가방에 오징어 있지? 그거 좀 줘봐. 아내는 서둘러 가방에서 마른 오징어를 꺼냈고 남편은 오징어를 쭉 찢어서 개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개들이 그렇게 잘 먹는 마른 오징어를 눈앞에 있는 검은 개는 쳐다도 보지 않고 오직 부부만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산을 벗어나려면 개가 막고 있는 길을 통과해야만 했지만 개는 도무지 길을 비켜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부부는 개를 피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길은 더 험한 길이었고 살짝만 미끄러져도 크게 다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아내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흙이 무너지며 발이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더는 내려갈 수 없다고 판단한 아내가 걸음을 멈추자 어느새 아내의 등 뒤까지 따라온 큰 개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미끄러지듯 아슬아슬한 경사면을 내려왔고 산을 벗어날 길을 찾고 있었지만 아무리 걸어도 산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길에 홀린 것처럼 부부는 벌써 몇 시간째 같은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였던 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개가 부부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개에게 쫓겨 길을 헤매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던 남편은 가방에서 다시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닥치는 대로 개에게 가져온 음식들을 던져주었지만 개는 여전히 어떤 음식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마지막으로 개에게 약과를 던져주었고 개는 처음으로 부부에게 시선을 거두며 숲에 떨어진 약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다 싶었던 부부는 숲을 달리기 시작했고 다행히도 개는 달아나는 부부에게 관심이 없는 듯 기괴한 소리를 내며 약과를 먹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턱에 차오를 때까지 달린 부부는 멀리 보이는 시골 마을의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한순간에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부부는 불빛을 향해 다시 숲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부부를 따라온 개가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부부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쩌렁쩌렁 울리는 큰 소리였기 때문에 분명 마을 사람들도 개 짖는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누구도 부부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개 짖는 소리를 부부만 듣고 있는 것처럼 마을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던 남편은 가방에서 마지막 약과를 꺼내 다시 개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개는 다른 어떤 음식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약과만 먹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아내의 손을 꽉 붙잡고 마을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이미 마을은 어두컴컴한 밤이 되었고 부부가 돌아본 숲은 검은 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카만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숨을 헐떡이며 고요한 시골 마을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마을 할아버지가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부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수? 아내는 평상에 털썩 주저앉아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산에 계곡이 있다길래 구경 왔다가 개에게 쫓겨서 큰일 날 뻔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개? 요즘은 시골 개도 맘대로 풀어놓지 못하는데? 검정색이고 아주 큰 개던데요?
검정색 개라는 말에 할아버지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남편은 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검정색 개가 엄청 크더라고요. 한참 짖었는데 못 들으셨어요? 음식을 줘도 먹지도 않더니 약과를 주니까 그것만 먹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놀란 얼굴로 산을 보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하얀색 개와 누런색 누렁이만 키우고 있고 오래전에 돌아가신 동네 할머니가 검은색 큰 개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검은 개는 할머니 무덤이 있는 산을 지키며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을 산에서 보내던 검은 개는 결국 산에서 죽었고 그 개를 키우던 할머니가 종종 약과를 검은 개에게 주었는데 약과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부부는 그 길로 당장 그곳을 벗어났고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안전한 등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산길에서 부부를 막았던 검은 개는 할머니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개의 혼령이었던 걸까요? (2019년) 여름 40대 박 씨는 싸고 좋은 중고차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마음에 들면 가격이 비쌌고 가격이 싸면 차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고차를 고르면서 시간만 낭비하던 어느 날 중고차 매물 사이트를 뒤적이던 박 씨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나온 중고차를 찾게 되었습니다. 중고차 상사를 거치지 않는 개인 거래였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은 30대 젊은 여자였습니다. 가격도 싸고 자동차도 마음에 들었지만 박 씨는 자동차를 성능 검사장에 맡겼고 무사고 차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침수차도 아니고 사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싸게 파는 거지? 자동차 히스토리까지 체크해봤지만 자동차는 지금까지 줄곧 1인 소유였고 단순 사고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서류 이전 작업을 끝낸 박 씨는 글로브 박스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는 여자를 불렀습니다. 저기 선생님, 차에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은 단란한 가족 사진이었고 차를 판매하는 여자와 남편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 그리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줄곧 어두운 표정으로 말이 없던 여자는 박 씨에게서 사진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인사 한마디 없이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별 이상한 여자가 다 있다고 생각했지만 박 씨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가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도 차 볼 거지? 나 지하 주차장에 있으니까 빨리 내려와봐. 박 씨의 전화를 받은 아내는 곧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고 박 씨가 자동차 문까지 열어주며 새로 산 중고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차에 별 관심이 없던 아내였지만 그래도 저렇게 좋아하는 남편을 보니 아내도 차를 이곳저곳 살펴보며 남편의 장단을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수석을 살펴보던 아내가 코를 막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차는 깨끗하고 좋은데 무슨 냄새 나지 않아? 박 씨는 냄새가 난다는 아내의 말에 조수석으로 가서 이곳저곳에 코를 대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하는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전 차주가 사용하던 방향제 냄새만 은은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방향제 냄새 같은데?
하여간 당신 코는 진짜 예민해. 아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방향제 냄새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타는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여전히 무슨 냄새가 난다는 아내의 말이 찝찝했지만 박 씨는 집에 보관하고 있던 방향제들을 차에 가져다 두었고 그렇게 수일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밤 11시 박 씨와 아내는 친척 장례식이 있던 강원도에서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중고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집 주소를 입력했고 그렇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처음에는 박 씨에게도 익숙했던 길로 안내를 하다가 고속도로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다른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길이 막혀서 우회 도로로 안내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박 씨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갑자기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남편을 보며 아내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주소 제대로 입력한 거 맞아? 그러게, 왜 이런 길로 안내하지? 고속도로가 막히나? 곧 큰 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박 씨는 마치 길에 올린 것처럼 다른 차량은 단 한 대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동안이나 차를 몰던 박 씨는 멀리 보이는 불 꺼진 휴게소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박 씨는 길을 잘못 들었을 때부터 참을 수 없는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아내에게 티를 낼 수 없었던 박 씨는 불 꺼진 폐 휴게소 주차장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려 기지개도 켜고 큰 숨도 들이켰지만 두통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가 서 있는 이 길은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더 이상 차량들이 이용하지 않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이 길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는 여전히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참을 수 없는 졸음까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석에 올라탄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1시간만 자고 가자. 당신 안 잘 거면 나 좀 깨워줘. 그런데 조수석에 앉아있는 아내는 벌써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추고 운전석 등받이를 뒤로 눕혔습니다. 이제 막 잠이 들려던 그때 인적 하나 없는 폐휴게소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슬쩍 눈을 뜨고 자동차 앞유리로 휴게소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깨진 유리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두리번 걸어봐도 소리가 들릴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방금 들었지? 아내의 어깨를 흔들어 봤지만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였나? 그는 결국 다시 눈을 감았고 다시 잠에 빠져들려던 그때 이번에는 점점 가까워지는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서서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켰습니다. 순식간에 불빛이 비춰지며 앞이 환해졌지만 그곳에는 그와 아내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는 마치 뭔가에 취한 사람처럼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를 몽롱하고 어지러운 상태에서 그와 아내는 동시에 깨어났습니다. 자동차 안은 희뿌연 연기가 가득했고 그와 아내는 고통스러운 기침을 하며 자동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마치 밖에서 잠긴 것처럼 열리지 않았고 문 밖에서는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조수석에 앉은 아내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몸 위에는 얼굴이 새카만 남자가 올라타서 앉아 있었고 아내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남자를 밀쳐내려고 했지만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던 그때 누군가 그의 몸을 세차게 흔들며 그는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가 있는 장소는 여전히 인적 없는 국도변의 폐휴게소 마당이었고 그를 흔들어 깨운 사람은 조수석에 앉아있는 아내였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서 깨어난 그에게 아내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 역시 지독한 두통에 시달리며 잠이 들었고 악몽 속에서 누군가 아내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와 아내는 똑같은 악몽을 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매캐한 연기. 아내는 중고차를 처음 사온 그날부터 차 안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했었고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사람처럼 조수석 매트를 들쳤습니다. 그 밑에는 번개탄 모양으로 새카맣게 그을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날이 밝자마자 자동차를 판매한 여자를 찾아갔고 그 여자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명의는 여자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주식으로 큰 빚을 지게 된 남편이 아내의 자동차에서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싼 가격에 서둘러 자동차를 박 씨에게 팔았던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박 씨가 내비게이션에 잘못된 안내를 받아서 가게 된 폐휴게소는 그가 자동차에서 발견한 여자의 가족 사진에 찍혀있는 휴게소였습니다. 그날 밤 박 씨 부부의 악몽 속에서 목을 졸랐던 남자는 자신의 자동차를 떠나지 못하고 떠도는 남자의 혼령이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